감이 없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들인 5,136만 명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 통장에 들어있는 돈, 그냥 끄집어내서 바로 슈팅할 수 있는 돈이 지금 현재 3,672조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이렇게 증가하느냐 너무 궁금하죠? 여러분들은 증가 안 하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돈으로 혼줄 내는 거 잠깐 멈추고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타임리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죠. 요즘 뭐 보도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과연 뭐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사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물가 상승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요즘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많은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이 8.3%를 발표했죠. 지난달에 비해서는 뭐 약간 0.2%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이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의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지난 4월,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8.3% 정도의 물가 상승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8.3%라는 숫자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은 숫자거든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로존도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7.5%인데 이것은 역대 최고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외국은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는 현재 4월 달 물가 지수가 4.8%. 지난달보다 대폭 좀 올라간 모양인데, 물론 미국이나 유로존에 비하면은 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굉장한 사실은 물가 지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에 보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목표가 있어요. 네, 얼마냐면 올해가 2%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4.8%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강하게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데, 자, 인플레이션의 어떤 사전적인 정의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사전에서 또 우리 포털의 지식 백과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첫 번째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게 원인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주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나쁜 거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사실은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현상 중에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어떤 거는 나쁘고 어떤 거는 좋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경제를 통계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매년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뭐 항상 2, 3%, 많을 때는 4, 5%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너무 많이 생기니까 문제다라는 거지 인플레이션이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왜 나쁜 게 아니냐? 여러분 매년 물가가 이렇게 2, 3% 정도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촉진됩니다. 왜 소비가 촉진되냐? 뭐 내년에 또 내후년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년, 내후년보다는 지금 필요한 거는 소비를 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가가 전혀 안 올라간다, 또는 반대로 디플레이션, 물가가 앞으로 계속 내려간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필요한 물건도 당장 급하지 않으면 뭐 조금 이따 살까? 뭐 내년에 살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바로 그런 현상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 디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면 소비가 끝없이 연기되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소비가 촉진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업들은 실적, 생산이 늘어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고용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내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 내 소득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나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적당히 일어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글로벌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급격하게 발생을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급격하게 생기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는데, 자, 우리 요즘 인플레이션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죠.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촉발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우리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식량, 이 곡물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그 역할을 하는 나라인데,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급망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파괴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러시아는 아무래도 유럽의 에너지, 가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제 공급을 하는 나라인데, 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 않은 공급망이 좀 붕괴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자재나 식량이나 이런 것들은 생산자 물가 지수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결국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정의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이 공급망이 어느 정도 좀 복구가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인플레이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물가 상승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학계에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는 게 공급망이 붕괴가 돼서, 결국 공급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원자재라든지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수입 물가, 다시 말해서 생산자 물가라고 하죠. 생산하는 사람들의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아지면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생기는 물가 상승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 공급망의 붕괴가 장기화되면은 결국은 이것도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을 촉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면 이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동반이 되어야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으로 달러화의 상승,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환율은 관심이 많으시죠? 환율은 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직전에도 뭐 해외 여행 갈 때 보면 환율 이렇게 항상 검색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주식 시장이 아무래도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달러화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달러화에 관심을 가질 때 가장 많이 보는 환율이 뭐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우리 원화 대비 달러가 얼마나 비싸냐, 이걸 이제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원달러 환율 말고 달러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관심 있게 안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원달러 환율과 달리, 원달러 환율은 뭐예요?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인데, 달러 인덱스는 세계 주요국 6개 국가의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이게 102.6입니다. 자, 이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100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원달러 환율은 강하지만 원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는 높지만 세계 주요국 통화 대비해서는 달러가 그동안에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뜻인데, 지금 어느새 달러 인덱스가 100을 돌파하고 102.6까지 올라온 것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려고 하는 수요가 지금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러화가 좀 상승한다. 자, 이 달러화가 상승하는 원인이 뭘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금리가 높아지면 미국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자,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지면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린다고 했으니까 미리 달러를 좀 사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시장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원인은 그것보다는 다른 데 있습니다.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기 국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저 유럽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전쟁이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렇게 경제 상황을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세계 경제에서는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위기 국면에는 여러분 어때요? 위기에는 위험자산에 투자해요? 안전자산에 투자해요? 위기예요, 지금. 당연히 안전자산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달러화를 가지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화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지금 1,300원까지 근접해서 갔다가 오히려 지금 약간 좀 떨어졌어요. 며칠 사이는.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조금 달러 원화 대비해서는 좀 떨어졌는데, 자, 달러화의 상승이 왜 인플레이션과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어느 나라들이 힘들죠? 아무래도 전 세계에 있는 경제가 좀 취약한 나라들,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 많죠. 이 저개발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주로 제조업이 취약해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취약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 필요한 물건을 직접 생산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수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수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어떤 돈? 달러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달러 가치가 자꾸 올라가니까 수입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이런 저개발 국가에 살고 있는 분들은 생필품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뭐 서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저개발 국가는 중동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수입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다. 자, 이런 상황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어때요?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원자재 같은 거는 또는 소재나 식량 같은 거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6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요 근래보다는 약간 떨어졌거든요.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저개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수입 물가가 폭등을 하니까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금리를 올립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금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체력이 지금 경제 체력이 좋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막 좋아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안 올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자본이 다 빠져나가겠죠. 뭐 자국에서 금리 2, 3% 주는데 멀리 태평양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와 있는데 그 돈이 1, 2% 준다? 그러면 그 돈이 여기 위험을 무릅쓰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나라에 안전하게 투자해도 3% 주는데 저기 멀리 태평양의 아시아 국가에 가서 1, 2%를 받으려고 돈을 투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 세계에 약 73개국 정도 되는 이 IMF가 지정한 저개발 국가, 이런 국가들은 당연히 나가는 달러를 붙잡기 위해서 자국의 금리를 무리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럼 금리를 경제도 취약한데 그렇게 올리면 그 나라의 서민들, 국민들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IMF는 얼마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73개국이나 되는 이 저개발 국가 중에서 무려 41개국이 이미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 이런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상당히 생각보다 심각하다. 달러화의 상승.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경제에선 어떤 현상이 이분법적으로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달러화가 올라가는 게 나쁜 거냐? 뭐 굳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인플레이션을 지금 촉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화면에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이 그동안에 어떤 시장에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래프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미국의 기준금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와, 이거는 뭐 정말 다이나믹한, 드라마틱한 변동이죠. 자, 근데 너무 긴 거는 우리가 좀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중간에 딱 잘라서 1980년대 전은 그냥 생략을 하고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35년간의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시기가 약 4번 정도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80년대 중반에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94년에 한 번, 역시 90년대 중반에 있었고,
그 다음에 2004년에 한 번 있었죠. 뭐 중간에 잠깐 살짝 또 올린 적이 있었지만 크게 보면은 2000년대 중반.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양적 완화를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하던 것을 종료하고 올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내렸다가 이제 요번에 다시 올리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림에 보면은 지난 35년간 한 5번, 크게 보면 한 4번 정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이 금리 인상을 우리가 다른 말로 출구 전략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동안에 너무너무 낮은 금리인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러니까 돈이 좀 시중에 잘 돌 수 있고 통화량이 좀 증가하는 그런 정책에 완화적 통화 정책을 쓰던 것을 그만 때려치고 이제 그만 나가자, 금리를 올리는 것이 4번 정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4자로 끝나는 해에 항상 금리를 올려요. 자, 1980년대를 보면 물론 1980년대는 84년도부터 올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격적으로 84년도부터 금리 인상을 예고하기 시작해서 금리가 굉장히 올라갔던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990년대도 94년부터 금리를 올렸던 걸 알 수가 있고, 공교롭게 2000년대 들어와서도 2004년도에 또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죠. 뭐 약속이나 한 듯이. 그 다음에 2013년도 11월에 그 버냉키 연준 의장이, 그 당시에는 이제 옐런으로 바뀌었을 텐데 양적 완화를 종료했다. 그리고 다시 금리 올리겠다 발표를 하고 실제로 올린 거는 뭐 2015년 말부터긴 하지만 어쨌든 2014년도부터 이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약속이나 한 듯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다 모두 4자로 끝나는 해에 출구 전략을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출구 전략을 쓰고 난 이후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뭐냐면 리세션이 있었던 시기. 그러니까 리세션이라는 게 경기 침체가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럼 경기 침체가 언제 오죠? 지금 그림에 보면 항상 출구 전략을 하고 조금 있다가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출구 전략하고 나서 꼭 뒤탈이 나는, 어떤 뒤탈이 났느냐, 90년대 중반인 1994년도에 금리를 저렇게 올리고 나서 4년 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IMF가 터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위시로 한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서 금융위기, 유동성 위기가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고 4년 후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 그러면 요번에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MF 위기,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를 2015년부터 올렸던 때는 그 이후에 위기가 왔는데 그거는 팬데믹이 온 거니까, 팬데믹은 뭐 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원인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이번에 이제 그때 못했던 거를 다시 이제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금리를 올리고 난 이후에 일정 시간을 두고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가는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는 올랐는데 실물 경기는 오히려 시차를 두고 금리 인상 이후 몇 년 후에 굉장히 급격한 경기 침체가 왔다. 이거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금리 올리는 거는 지난번에 4번의 금리를 올린 거와는 조금 사뭇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4번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경제가 뒷받침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금리를 올렸다면,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 미국은 뭐 그렇다 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사실 실물 경제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생각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라, 그 이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후반부가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일단 인플레이션 원인은 전쟁, 그리고 달러화의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커다란 이유를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뭐냐? 앞에 이야기한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거죠. 바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재정의 확대. 바로 이게 인플레이션의 지금 원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메랑으로 날아오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0년 3월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각국은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을 얼마나 풀었느냐? 뭐 숫자로 이야기하면 뭐 이게 너무 감각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GDP의 거의 20% 가까운, 뭐 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보도를 인용을 하면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 같이 돈을 풀어놨다. 소위 말하는 그냥 어마어마한 재정 확대가 있었죠. 이 재정 확대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금리를 낮춰서 시장에 돈이 풀리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통화정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뭐 당연히 금리를 0.5%, 0.25% 이렇게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낮췄던 그 기억이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이렇게 통화정책을 통해서 시장의 통화량 팽창을 유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재정 확대. 이 재정 확대라는 건 정부가 돈을 국채를 발행을 하든 아니면 뭐 한국은행을 동원해서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발권을 하든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정책을 아주 패키지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시행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했느냐? 첫 번째 방역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부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피해본 국민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이유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런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확대 재정정책을 사용을 하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결국 지금 부메랑으로 날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어떻게 보면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통화량이 증대가 돼서 인플레이션이 생겼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할 때 이 통화량의 개념이 상당히 어렵다. 이거 사실 어렵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사실 이해하기라는 건 쉽지 않은데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뭐 어렵게 생각하면 또 한없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또 뭐 간단하게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각국의 폭발적인 재정 확대가 있었고 통화량 증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통화량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야기하는 통화량은 M2라는 거거든요. M2.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M2가 뭐냐? 보통 우리가 M2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시 입출금에 들어있는 돈이 있죠. 그러니까 수시 입출금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 뭐예요? 언제든지 현금으로 빼서 쓸 수 있는 돈. 말이 통장에 들어있는 거지 그냥 내 지갑에 들어있는 거와 별반 차이 없는 돈. 그 돈에다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이 상품에는 들어있지만 언제든지 내가 해지를 하고 내 주머니로 끌어와서 뭔가 투자를 하든 소비를 할 수 있는 돈. 이 돈의 총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조금 사실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인 5,136만 명이 당장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 바로 슈팅할 수 있는 돈. 그 돈의 총량이 바로 통화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러면 뭐 시중에 이렇게 다니는 돈을 우리가 통화량이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인 5,136만 명이 호주머니에 갖고 있고 통장에 갖고 있어서 바로 투자를 하든 소비를 하든 쏠 수 있는, 슈팅할 수 있는 돈의 총량이 통화량 M2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왜 늘어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니 나는 월급도 그대로고 코로나 전이나 뭐 국가가 뭐 재정을 풀고
뭐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이자를 낮춰준다고 내 주머니가 갑자기 커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갑자기 시중의 통화량은 늘어나느냐? 자, 통화량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느냐면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의 통화량은 824조, 2000년대 초반에, 그 다음에 2008년도에 1197조를 넘어서 2014년도에 2000조를 돌파한 이후에 2020년도에 3071조를 넘어서서 현재는 3672조입니다. 감이 없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들인 5136만 명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 통장에 들어있는 돈, 그냥 끄집어내서 바로 슈팅할 수 있는 돈이 지금 현재 3672조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이렇게 증가하느냐 너무 궁금하죠? 여러분들은 증가 안 하는데, 여러분하고 저는 증가 안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자, 이 증가 속도에 우리가 한번 일단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014년도까지 얼마라 그랬죠, 아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014년도에 2000조를 돌파했대요. 그럼 2014년도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 8년 전, 만으로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게 지금 70년 정도 된 거예요. 2014년도, 1954년부터 통계를 내기 시작했으니까 70년 동안 2000조가 됐었는데 그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만 7년 지나는 동안에 얼마가 늘어났냐면 1672조가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70년 동안 2000조 되는데 70년 걸렸는데 그 이후로 7년 동안 지금 1672조가 또 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림살이가 그렇게 확 늘어났나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돈, 슈팅할 수 있는 돈이 그렇게 안 늘어났죠? 도대체 어떤 놈의 주머니가 이렇게 늘어났길래 나는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통화량이라는 개념은 신용통화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신용통화. 신용통화는 뭐야?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1억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억을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통장에 뭐라고 찍히죠? 얼마 찍히죠? 1억 이렇게 찍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다니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해요? 나 1억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은행에 예금해 놓은 거니까. 근데 그 1억을 은행은 가만히 둘까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빌려줄까요? 누군가한테 빌려줍니다. 그럼 누군가한테 빌려주면 그 빌린 사람도 통장에 또 1억이 찍히죠. 그럼 그 사람은 그 통장에 1억 찍힌 것 같고 다니면서 무슨 생각하죠? 아, 내가 이 돈으로 뭐 할까? 또 1억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떤 금융기관이라면 그 사람이 그 빌린 1억을 또 누군가한테 1억으로 빌려주면 또 그 사람도 1억 통장 들고 다니면서 또 나도 1억 있다 생각을 하겠죠. 자, 나는 최초에 1억을 예금을 했는데 이 1억이 내 통장에도 1억이라고 찍히고 그것을 빌린 은행의 계정에도 1억이라고 찍히고 또 그걸로 빌린 사람도 또 1억이라고 찍히니까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도 벌써 1억이 3억이 됐잖아요. 이 3억이라는 게 신용통화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신용통화의 개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것이 예금 1억이 과연 얼마까지 신용통화로 늘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지급 준비율이라는 겁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간에는 이 얘기는 덮어두고 시장의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돈 빌리기가 쉽고 돈을 빌려도 사용료가 낮아지면 자꾸 빌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도 누군가한테 돈을 빌리고 자꾸 이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시장에 실제 있는 돈에 비해서 신용통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발생하는 현상이죠. 아, 그러니까 실제 돈이 늘어난 게 아니라 남들에게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하는 것들이 계속 확대되다 보면 시장의 신용통화량이 증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3672조가 다 신용통화는 아니지만 신용통화의 개념이 여기엔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신용통화가 늘어났느냐,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운 0.5% 정도 수준의 금리로 지금 몇 년을 왔냐, 미국은 0.25% 수준으로 거의 10년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온 것이
이런 통화량의 증대, 거기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재정까지 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죠. 2022년도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은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07조입니다.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느낌이 없죠. 사실 조 단위로 가면 뭐 저도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과거랑 비교해보면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이 386조였던 것을 생각을 하면 불과 5, 6년 전에 300조 원대에 있던 국가 예산이 지금 600조를 넘어서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추경이라는 걸 또 3번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통화량의 증대가 있었다. 자,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는 결국 화폐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가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당연히 전쟁이 끝나면 그것이 완화돼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뭐 전쟁도 당연히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뭐 위기, 불안 이런 걸로 달러화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긴 하지만 사실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글로벌 경제가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온 이 화폐량, 통화량 증가가 원인이다라고 우리가 진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이 현상이 어찌 보면은 완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제학자 한 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어빙 피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뭐 미국 경제학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화폐 수량설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이 화폐 수량설이라는 거는 뭐 지금 보는 것처럼 MV는 PT 뭐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통화량의 속도, 그러니까 통화량, 그러니까 화폐의 숫자와 그것의 속도가 결국 가격과 그거의 거래를 곱한 숫자와 같아진다 이런 뜻이니까 이분의 화폐 수량설을 정리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격은 물가는 통화량과 같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화폐 수량설이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가장 오래된 이론 중에 하나면서도 지금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을 이제 최근에 현대 경제학에서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분이 바로 이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인데 이 밀턴 프리드먼은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학을 전공하던 대학 시절에 이 밀턴 프리드먼이 쓴 책 선택의 자유라는 책을 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바로 이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이제 밀턴 프리드먼은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경제학자인데 이분의 화폐 경제학을 봐도 결국 뭐라고 나오냐면 자산 가격은 결국은 통화량 증가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뭐 공급망, 소비자 물가 상승, 뭐 전쟁, 물론 뭐 다 맞는데 그 근본 원인은 역시 화폐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진단하는 가장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현금보다는 실물 자산을 가져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봤던 우리 그래프를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그동안에 크게 4번 정도가 있었고 그 4번 이후에 항상 경기 침체가 일정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앞에 4번의 금리 인상은 사실은 경기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살아나는 시기에 있었던 금리 인상, 소위 말하는 좀 나름대로 뭐 착한 금리 인상, 뭐 굳이 이름을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번에 올리는 금리 인상 같은 경우 미국은 뭐 나름대로 요즘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뭐 개선이 되고 경제가 아주 나쁘지 않다. 인플레이션 부분만 좀 빼면 뭐 나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실제 뭐 우리나라나 또는 아직 저개발 국가나 이런 신흥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격한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항상 위기가 왔었죠. 근데 아까 제가 숫자 몇으로 끝나는 해에 금리 인상이 있었다고 그랬죠. 항상 4자로 끝나는 해에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항상 2, 3년, 3, 4년 있고 아시아에 있건 미국에 있건 뭐 유럽에 있건 어떤 상황이든 이게 경제 위기가 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식은 이미 조정을 뭐 많이 받고 있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조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실물 자산이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좀 1차원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 위기에 대비해서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인데 당분간은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섣불리 뭔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중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과거의 경제 위기에 비해서 앞으로의 경제 위기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어떤 한 분야, 한 가지에서 오는 위기가 아니라 총체적인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뭐 과거 같은 경우는 보통 경기가 어느 정도 뒷받침됐을 때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는 뭐 경기가 좀 좋아지는 건가? 뭐 이런 어떤 개선 심리라는 것들이 시장에 좀 있었는데 요즘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 플러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데 또 물가는 또 올라가는 뭐 이런 약간 아이러니한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좀 복합적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시장에서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이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에 어떤 위기가 올지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과거의 사례처럼 무조건 인플레이션 시기는 실물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당분간 좀 시장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화폐 가치 하락을 경험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5년 전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6억이었는데 지금 12억 정도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6억 들고 지금까지 예금을 해오고 현금 통장에 돈을 넣어놓은 사람은 한 뭐 7억 정도 됐다라고 쳐도 그 7억이 그 당시에 6억하고는 화폐 가치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지금은 7억 갖고 전세도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현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느낀 학습한 인플레이션의 효과, 화폐 가치의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집을 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물론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개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집을 살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그게 어떤 집이냐, 그리고 본인이 소득이 얼마냐, 본인이 대출을 얼마 받는 거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금리 인상기는 이제 초입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뭐 본격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조금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로 최근에 발표된 것 중에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어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뭐냐면 중간 소득의 가구가 중간 정도의 집을 사는데 본인 소득의 몇 %를 원리금으로 내야 되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자기 소득의 25%를 원리금으로 갚아야 내 집을 그 집을 살 수가 있다. 중간 정도 되는 집을 살 수 있다. 이게 주택 부담 지수 100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발표된 작년도 3분기 작년 말이죠. 주택 부담 지수 숫자를 보면 서울이 현재 182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100이 뭐라 그랬죠? 내 소득에서 25%를 원리금 상환하는데 내야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100이라고 했는데 182다라고 하면 약 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원리금으로 내야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주택부담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면 지금 15억 이상 또는 뭐 20억, 30억 하는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은 뭐 가격 자체가 좀 요지부동인데 9억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거래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보시다 보면 작년 말에 거래됐던 것보다 5천에서 1억 이하로 거래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다가오니까 지금이라도 성급하게 부동산을 산다, 집을 산다라기보다는 물론 뭐 실거주의 1주택을 노리는 분들 같은 경우야 뭐 단기적인 아파트 가격의 변동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의 상황을 좀 본격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과거 같으면 이 정도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이제 코스피가 3,300에서 2,600, 2,500선까지 살짝 내려왔던 적도 있고 이 정도 조정이면은 좀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 인상의 시작점이 이제 사실은 초입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이 사실은 있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이러니하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조금 더 보유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제가 봤을 땐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하면서 인플레이션은 화폐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화폐 현상이 나의 주머니에 직접적인 영향을 이제부터 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만약에 5%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여러분들은 치킨을 2만 원이었던 것을 2만 1,000원을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뭐 괜찮다고요? 뭐 그 정도 감내할 수 있다고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 5%라고 하는 물가 상승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의 월급이 300만 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8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뭐다? 결국 임금 삭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와 똑같은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하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는 물가를 따라서 과거와 똑같이 만족을 느끼는 소비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계속 지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은 만족을 더 적은 돈으로도 느낄 수 있는 소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예산 관리가 되는 거죠.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사람은 더 적은 금액을 소비하더라도 동일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예산을 가지고 하는 소비 관리가 필요하다. 자산 관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분간은 현금 보유를 좀 늘리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